지혜와 격언 특집.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8가지 지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사로잡는 명언. 좋은 첫인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아메리카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강가에서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다리가 없어 노인이 그 강을 건너려면 무엇이든 타야만 했는데 오랜 시간 기다렸더니 여러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타고 강을 건너갔고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도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말을 탄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은 그에게 다가가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를 건너편까지 좀 태워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어서 제 뒤에 올라타세요. 강을 건넌 뒤 노인은 말에서 내렸고 그 노인이 떠나려 할 때 말을 탄 사내가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부탁하셨습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니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다오. 그래서 부탁해도 소용없으리라는 걸 알았소. 그러나 당신의 눈을 보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동정심 그리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오. 당신이라면 나를 기꺼이 건네주리라는 믿음에 부탁했다오.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 탄 사내 이름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전하는 이야기로 제퍼슨의 눈동자는 매우 진지하고 솔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제퍼슨은 어렸을 때부터 평화를 사랑한 모범생이었기에 그 같은 눈을 갖게 됐습니다. 제퍼슨은 오늘날 미국 화폐 $2 모델이자 러시모 바이산의 얼굴이 조각된 위대한 미국 대통령 4명 중 한 명으로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외모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를 나누며 2차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좋거나 나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직감과 이성으로 상대를 파악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첫인상은 이미 외모를 처음 본 순간 느낀 직감으로 인식되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에 이른 남녀가 있는가 하면 첫인상이 좋지 않아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는 일도 있고 첫인상은 좋지 않았으나 사귀고 보니 좋아서 뒤늦게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좋지 않은 상대에 대해 절대로 편견을 바꾸지 않기도 합니다. 도대체 첫인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인상은 문자 그대로 처음 본 순간 느낀 인상을 말합니다. 인상은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대상물이 사람 마음에 주는 느낌을 뜻하며 대체로 본태적 본능 혹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능으로 느낍니다. 예컨대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평소 이상적으로 상상한 얼굴을 실제로 보았을 때 사랑을 느끼는 따위가 그러합니다. 또한 인상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를 나타내기도 하여 사람들은 얼굴이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성격은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파악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그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합니다. 얼굴과 몸의 여기저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순식간에 상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3초 후 판단이라는 주장을 처음 내놓은 학자는 독일 미넨 대학의 뇌 전문가
에른스트 페펠 박사입니다. 그는 1998년 8월 뇌가 받아들인 정보를 지식과 인식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3초이며 그 3초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3초 안에 지성적 결정보다는 본능적 선택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인상이 우리 의식을 얼마나 크게 지배하는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다음과 같은 풍자적인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의 강렬함에 휩쓸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인상이여, 잠깐 기다려주게. 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게. 너를 시험해보게. 서기 4세기 성직자 성제롬도 그 점에 동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첫인상을 지워버리기는 어렵다. 양털이 일단 자줏빛으로 물들면 누가 그것을 처음 흰빛으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첫인상은 그만큼 강렬하고 돌이키기 힘들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첫인상이 좋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 극작가 윌리엄 콩그리브는 1700년에 출간한 세상의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좋은 첫인상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대개 성격이 원만하면 얼굴 기색이 온화하여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웃는 얼굴, 친근한 태도, 눈 맞추기, 상대에 대한 배려가 돋보일 때 좋은 인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중 미소는 특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신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격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미소는 친절을 드러내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처럼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좋게 말하는 것도 자신의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실천 없는 속임수는 금세 들통나므로 생활 속에서 그런 행동을 실천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마음을 파악하는 명언, 눈치 및 눈썰미, 그 차이와 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황제 못지않은 권력과 지도력을 보여준 고대 로마 지도자입니다.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가문 이름인 카이사르는 훗날 여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자를 뜻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황제를 뜻하는 독일어 카이저, 슬라보 차르, 프랑스어 세자르가 모두 그런 예입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브루투스, 너마저도 같은 명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호령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유대왕 헤롯의 왕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카이사르를 찾아왔습니다. 카이사르의 부하는 자칭 헤롯의 왕자를 정중히 안으로 안냈고 그는 카이사르를 보자 반갑다며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손님의 얼굴과 손을 보더니 부하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짜 왕자였습니다. 뒤에 부하들이 카이사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왕자가 아닌 줄 아셨습니까? 이에 카이사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왕자라면 얼굴과 손이 그토록 형편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짜임을 알았노라. 그렇다면 카이사르는 관상과 손금을 본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관상이나 손금의 운명을 믿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본 건 얼굴 기색과 손의 모양과 상태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생각했습니다. 편한 생활을 했다면 얼굴 기색이 좋고 손이 고우리라. 그런 카이사르의 눈에 비친 상대 얼굴과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 피부와
손은 거칠고 눈빛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짧지만 몇 마디 말투에서 천박함을 알아채고 그가 왕자 신분이 아님을 눈치챘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사르는 손님 정체가 일을 많이 한 노동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실체를 올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거니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니까요. 위선을 진실로 착각하거나 오랜 세월 교류한 사람에게서 미처 몰랐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놀라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눈치와 눈썰미는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능력으로 통합니다. 눈치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 눈썰미는 한두 번 보고 그대로 해내는 재주, 혹은 대상의 본질이나 능력을 알아채는 재주를 의미합니다. 눈치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눈썰미는 재주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 못지않게 눈썰미가 뛰어났습니다. 뛰어난 눈썰미로 아주 작은 단서에서 원리를 깨우치거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특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한 작품을 써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현대 들어서는 피자헛, 맥도널드, 스타벅스처럼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작은 가게를 구입해 세계적 대기업으로 일구어낸 경우도 많습니다. 눈썰미가 있어야 성공의 지름길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기회가 왔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혹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탁월한 선택을 하려면 남다른 눈썰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눈썰미는 직관력이나 다름없는데, 직관력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눈썰미는 상대의 숨겨진 능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숨은 매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대부분 사람은 그런 눈썰미를 가진 이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눈썰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 프랑스 작가 생텍 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슴뿐이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인격 또는 성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외모, 우월주의에 대한 경각심일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만 상대를 파악하지 말고 외모에 담긴 세월의 흔적이나 습관을 눈여겨보는 일이 바로 눈썰미입니다. 말은 평소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드러내고, 버릇은 반복된 행위에서 비롯되니 말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격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19세기 미국 시인이자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일이 자기 성격을 드러내는 것임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것 같다. 요컨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뛰어난 눈썰미로 상대 장점을 파악하는 한편, 평소 자기 언행을 긍정적 방향으로 습관화하는 노력이 바람직합니다. 어색한 순간을 슬기롭게 넘기는 명언, 재치를 키우는 비법. 에이브러햄 링컨은 190cm가 넘는 키에 마른 몸매, 그리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사람들과 같이 역마차를 탔는데 그 안에는 몹시 흉하게 생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링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주머니 칼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못생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면서
나보다 못생긴 사람을 만나거든 이 칼을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오늘 임자를 만났네요. 자, 받으세요. 뜻밖의 말을 들은 링컨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으며 그 칼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링컨은 자주 어울리는 동료 변호사 앤디를 보자마자 느닷없이 장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그만 죽어 주어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자네는 나보다 못생겼기 때문이네. 링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머니 칼에 얽힌 이야기를 설명했고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칼을 넘겨주어 평생을 괴롭게 만드느니 차라리 자네를 없애버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마음대로 속에나. 자네보다 못생겼다면 그런 얼굴로 살 이유가 없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사람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링컨은 미남도 추남도 아니지만 자기 얼굴을 못생겼다고 하는 말에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인정하며 살았기에 이처럼 유쾌한 일화를 낳았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유머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한 예로 백악관 첫 만찬에서 링컨은 대통령 당선 인사를 하는 도중에 키 작은 자기 부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키다리 대통령이고 메리는 난쟁이 부인이니 귀엽게 여겨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남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키 차이를 재치 있게 말해 좌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링컨은 사람들이 은연중 결점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를 인정하며 활용하는 유머를 발휘해 상대를 자기 편으로 만든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질투가 심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 흉보기를 좋아합니다.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라고 이야기했고 17세기 프랑스 작가 라포시 푸코는 질투 속에는 사랑보다 이기심이 더 많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색한 순간이 종종 생기는데 그 대부분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질투로 말미암아 무시하거나 비꼬아 말하고 노골적으로 냉대하거나 은근히 흉을 보니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직접 흉보거나 비난해 상대를 무안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색한 순간에 당황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재치로 어색한 분위기를 금세 바꿔놓습니다. 이때 재치는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로 만드는 감각적 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재치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은 대표적 인물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링컨의 그 같은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정치적 적수인 사람이 링컨을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때 링컨은 당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만일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이 말에 상대가 오히려 당황했고 대중은 크게 웃으며 링컨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재치 있게 응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령을 익히면 어느 정도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확한 비판이라면 불리한 상황을 변명 없이 인정하세요. 자기 단점을 먼저 인정하면 사람들은 그 단점을 더는 비난하기 힘듭니다. 미국의 유명 컨설턴트 데일 카네기는 어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괴팍한 태도 때문에 1978년에 해임되고 그 뒤 크라이슬러 자동차에서 재기에 성공한 아야코카는 훗날 다음과 같이 수레했습니다. 내 성격 깊숙한 곳에
약점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둘째, 품위 있게 대답하고 거기에 유머를 섞으세요.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면 제3자는 시끄럽다는 반응을 보이 마련입니다. 하지만 품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지적한 바에 임기응변으로 웃음을 유발하면 친근감마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재치 있는 말을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조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사랑은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격언을 보면 눈에 열고 닫음을 절묘하게 대비해 놓아 사랑과 결혼의 특징을 잘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치 있는 말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비법은 첫머리에 같은 음을 되풀이하여 쓰는 수사법, 두운이나 혹은 끝머리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가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운이나 가군은 리듬감이 있어서 귀에 쏙 들어옵니다. 두운의 경우 공전공명, 폼생폼사, 가군의 경우 죽느냐 사느냐, 그냥 봐도 예쁘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치를 키우는 비법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어떤 말에도 웃지 않습니다. 잘 웃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유머를 구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직된 마음에서는 포용력도 창의력도 생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 노출과 관계된 명언,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는 힘, 친절. 사람과 과학기술의 이동을 통해 지구를 좁게 만들었다. 1995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칸을 선정하며 위와 같은 평가와 더불어 천년의 인물이란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즉, 몽골 초원에서 시작해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물의 교류를 이루었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나라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 창시자로 그의 이름은 왕 중의 왕, 막강하고 위대한 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의미가 실현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난 이후 가난과 굶주림에 들쥐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인한 의지로 고난을 극복했고 넉넉한 포상으로 부하의 충성심을 이끌어냈으며 냉철한 이성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칭기즈칸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한편 외래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칭기즈칸은 정복할 때는 파괴자였으나 지배할 때는 너그러운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은 홧김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어느 날 사냥을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사냥에 열중한 나머지 얼마나 빠르게 전속력으로 말을 몰았던지 그는 신하들과 잠시 떨어져 혼자 있게 됐습니다. 칭기즈칸은 목마름을 심하게 느꼈는데 때마침 머리 위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칭기즈칸은 물잔을 꺼내 물방울을 받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냥에 늘 데리고 다니던 매가 하늘에서 빙빙 돌더니 재빨리 날아와 물잔을 툭 쳐서 떨어뜨리고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칭기즈칸은 땅에 떨어진 물잔을 집어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매가 날아와 칭기즈칸이 손에 든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물잔을 잡아채 하늘로 날아가더니 어딘가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놈이 정말. 칭기즈칸은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칼을 휘둘러 그 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기 위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물잔이 없으므로 물웅덩이에 직접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웅덩이에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칭기즈칸은 매의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내게 위험을 알리려고 그랬구나.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으니 칭기즈칸은 충성스러운 매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깊이 반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절대로 홧김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노라. 화를 낸 상태에서는 누구나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칭기즈칸은 아끼던 매를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으나 이 일을 계기로 냉정한 판단과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잘 지내던 사람과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거나 굳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특히 업무상 잘 지내야 하는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 때는 더욱 참기 힘든 분노와 싸워야 합니다. 뭐라고? 이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는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참으면 화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억울함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병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황은 곤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마음대로 화내며 살 수 있는 곳인가요? 더구나 대인관계에서 감정 노출은 비이성적인 모습으로 비침으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분노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동시에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까닭에 마인드 컨트롤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 마인드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쁜 상황에서 긍정적 사고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 감정을 절제하는 차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평소 마음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의 마음은 호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참을성은 친절로 바뀌고 친절은 몰상식한 상대에게조차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찰스 칼렙 콜튼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몰지각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는 힘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게 하는 명언, 마음의 주름살을 만들지 말라. 이이승은 34 늦은 나이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급 문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어학회에서 학회 활동과 국어 연구에 주력하며 맞춤법 통일안의 이론적 바탕을 수립하고 국어 문법 체계를 확립한 국어학자입니다. 키 145cm 오척당구인 이희승은 자신의 조그만 몸집을 작고 볼품없는 조약돌에 비유해 아오를 돌멩이 하나라는 뜻의 일석이라고 지었지만 그는 나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승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광복 후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시간을 철저히 지킴은 물론 휴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돌과 최루탄이 오가는 격렬한 시위에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수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도 1960년 4.19 때 시국선언문 발표와 교수단 거리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이렇듯 살아온 이희승에게 1961년 9월은 착잡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로 제정된 교육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을 해야 했던 까닭입니다. 당시 65세 이희승은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늙은이라고 교단에서마저 쫓겨나는구나. 그러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늙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희승은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였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이승은 정년 퇴임 뒤에도 성균관대 대학원장과 당국대 동양학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여전히 바쁘게 일했지만 누군가 그에게 은퇴 후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오면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합니다. 한편 이이승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회가면을 마련했을 때의 일입니다. 소식을 들은 이이승은 뭔가 답례해야겠다는 생각에 문득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 즉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원고들을 모아 봉어리 냉가슴이란 책을 급히 펴냈으며 회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었습니다. 그 후 이 일을 계기로 나이 든 사람의 특별한 축하식 때 기념 저서를 펴내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횟수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월초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왔지만 서양에서는 자기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의 오어는 동사 나타에 오간 나이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 나이는 나으로 표기됐습니다. 이후 나이와 나이를 거쳐 19세기의 나이 혹은 나이로 쓰이다가 20세기 초부터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또한 나이는 본래 높임말이 따로 없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우서른에게는 연시연세나 춘추라고 구분하여 썼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세나 춘추는 어른에 대한 나이의 높임말로 사용됩니다. 중국 고전 논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왈 56 우이규화 31입 42부로 52지 천명 62이순 72정심 소유불유구.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히 섰고 40에 무엇에 홀리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명을 알았고 60의 생각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되었고 70에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글에서 유래되어 15세는 치약, 30세는 일입, 40세는 불옥, 50세는 지천명, 60세는 이순, 70세는 종심이 나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때 나이 들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이를 받아들이는 자세의 차이가 생깁니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은 1870년 사회와 고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령의 본질은 지성이다. 살아가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이 지적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 시인 필립스는 나이 들음에 대해 완성을 향한 걸음으로 생각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는 것이다. 19세기 미국 수필가 커티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느낌의 문제이지 몇 살의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 변화보다 심경 변화가 나이를 느끼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남긴 말을 음미해 볼까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 이마에 주름살 생기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주름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사의 신뢰를 얻는 명언. 오다 노부나가의 성공 비결. 일본 전국시대에 많은 영웅이 등장하지만 그중 특히 세 사람이 유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들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누군가 새가 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부나가는 단칼에 베라고 했고 히데요시는 지적이게 하라고 했으며 이에야스는 지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노부나가는 냉정하게 처리하고 히데요시는 조화를 깨하고 이에야스는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부나가의 대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으니 바로 기발하고 대담한 결단력입니다. 노부나가는 전술과 전략에 관한 한 천재성을 가진 결단력 있는 무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100회가량 싸웠는데 모든 전투에서 각기 다른 전법을 썼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노부나가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상대편에서는 노부나가의 전략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떤 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부나가는 극히 변화에 민감하여 소총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서는 서둘러 소총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다이묘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다이묘는 넓은 땅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방 통치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노부나가는 실제 전투에서 소총 부대를 이용하여 크게 승리했는데 단순히 총만 쏴서 이긴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전술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군대를 3조 3열로 편성하여 한 조가 총을 쏘는 동안 다른 두 조는 총알을 넣고 차례로 총을 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적군 편에서 보면 쉴 새 없이 총알이 날아오는 셈이므로 반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새기로 소문난 다케다 신겐의 기마부대 역시 노부나가의 소총 부대에 무너졌습니다. 노부나가의 전략은 막연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면밀한 현장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치밀한 성격의 노부나가는 상대를 파악해야 이긴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기에 정보 수집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직접 생각하고, 직접 조사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라. 그리하여 노부나가는 적군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는 장수보다 적군의 정보를 알아내는 장수에게 더 큰 상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노부나가는 상대의 허점이나 약점을 공격하여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른바 정보 중심 작전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병법으로 노부나가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다이묘의 아들로 태어나 1549년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 직접 통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점차 세력을 넓혀 나갔고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노부나가는 빠른 기동력으로 대군을 무찔러 일본 전역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시행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부나가는 넓은 평야를 차지하여 곡물을 확보하는 한편 농민과 병사를 분리하는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가 벌어지면 농민도 함께 싸워야 했으나 노부나가의 군대는 직업군 인재였으므로 군인들은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더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노부나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날 노부나가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일본을 근대 국가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노부나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개혁을 이끌었고 후아들에게도 같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잡병이다. 이 말은 현대 직장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창의적으로 일할 리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역회사에 다닐 경우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단순한 문서 작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무역에 기여하는 일로 생각하는 따위가 그러합니다. 건축 관련 종사자라면 기계처럼 무의미하게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미국 작가 존 바스는 1956년에 발표한 물 위의 오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부여한 것이다. 고대 중국 정치가로서 재상이 된 뒤 제나라를 춘추시대 5대 강국 중 으뜸으로 만든 관중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일은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자기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은 상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할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 중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저절로 흥이 나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이라면 그에 대한 개선 방법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기 혹은 의미 부여는 창조성 및 개혁 정신에 연결되며 나아가 사명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료를 인정해주는 명언. 강철왕 카네기의 성공 비법.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미국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을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정규 교육을 마쳐야 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사업 수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카네기가 집에서 토끼를 키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카네기는 날마다 토끼 먹이로 쓸 풀을 구하느라 바삐 돌아다녔지만 늘 모자라서 애를 먹었습니다. 카네기는 꾀를 내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들레나 클로버를 뜯어서 내게 갖다 주면 토끼가 새끼 낳았을 때 그 친구 이름을 붙여줄게. 그 말을 친구들은 정말이냐고 물었고 카네기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카네기의 약속은 효과가 있어서 학교 수업 없는 토요일이면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투어 경쟁적으로 온종일 토끼 모기를 모았습니다. 카네기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토끼 모기를 구하는 대신에 느긋하게 책을 보거나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대해 카네기는 훗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조직력 표현의 시초이며 나는 이를 발전시켜 물질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 이 시절의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 성공 요인은 사물에 대한 내 이해가 뛰어났다기보다는 사물에 대하여 나보다 잘 아는 상대를 발견하는 재능에 있었다. 카네기는 184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무렵 공장에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말썽꾸러기 직공 보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비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카네기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카네기가 도무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 건방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카네기의 승리로 끝났고 보비는 미안하다며 사과한 후 친구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보비는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날 카네기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척 당황했습니다. 보비가 카네기 어머니를 속이고 카네기 통장을 가져간 까닭입니다. 카네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비를 찾아갔습니다.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보비의 집은 카네기 집에 보금갈 만큼 누추했습니다. 보비는 카네기를 보더니 도망쳤습니다. 카네기가 뒤쫓아가서 붙들자 보비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카네기는 보비에게 추궁하기는커녕 공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카네기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보비의 나쁜 행실만 들추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네기는 자기도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어이없어하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간단히 약속했는데 어떻게 저 혼자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장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 그딴 녀석과 어울리려거든 당장 나가. 카네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보비와 함께 취직했습니다. 카네기는 보비에게서 나름의 재능과 소질을 느꼈기에 자기 일처럼 도와준 것입니다. 보비는 카네기의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며 평생 카네기의 왼팔로서 사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일을 시키는 능력이 카네기의 으뜸 사업 수완이었습니다. 동료는 친구와 어딘지 모르게 다릅니다. 친구가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해서 맺어진 정서적 인간관계라면 동료는 이를 위해 같이 어울려야 하는 협조적 대인관계입니다. 바꿔 말해 직장 동료는 취향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에 정서적 공감대보다는 업무 능력을 우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직장인은 동료의 유능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제임스 보즈웰은 일찍이 그런 점을 간파하여 1763년 런던 저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료는 상대의 유능함을 좋아하나 친구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 보즈웰의 말대로 유능해야만 동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능보다는 친절이 더 끌리는 매력으로 통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친절을 대인관계 핵심으로 꼽으며 친절은 상급자에겐 의무, 동료에겐 예절, 하급자에겐 고결함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친절의 대상이 자신일 때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그 점을 일찍 깨달은 프랭클린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동료에게 책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프랭클린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고 이전보다 훨씬 친절히 대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내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더 내게 친절을 베풀려고 한다. 나는 프랭클린의 말에 동의하듯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도 우리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1790년 신문 지면에 실린 다빌라 담론에서 동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동료로부터 관심을 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려는 욕망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예리한 성질 중 하나다. 예컨대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면 그에게 간단한 도움을 청하여 유대 관계를 맺고 이후 친절히 대하세요. 그러면 동료는 더 큰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거기에 유능함까지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할 것입니다. 인생 지혜, 일깨워주는 조언, 권해달라고 울부짖는 사자. 드디어 작품을 완성했다. 고대 그리스에 소프로니스코스라는 석공이 있었는데 그는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당시 뛰어난 조각가는 장인으로 인정받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기에 그는 아들에게 일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 역시 큰 돌을 다듬어 멋진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여 아들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싶다며 기꺼이 조각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실수를 많이 하여 비싼 대리석을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재료비를 수업료로 친다 하더라도 솜씨가 영 신통치 않았으므로 보다 못한 석공이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돌을 깎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들이 즉각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석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각이란 단순히 돌을 쪼는 게 아니라 돌 속에 갇힌 영혼을 꺼내는 신성한 일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석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습니다. 사자가 울부짖고 있다면 사자를 돌 속에서 꺼내주고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미소 짓는 여인을 꺼내주는 게 바로 조각이란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만 섬세하게 조각을 할 수 있지. 꺼내주는 사이에 어디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일하는 내내 항상 조심하게 되고. 아들은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공은 물리적인 조각 기술 대신에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었고 아들은 그 뜻을 이해하고 작업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아들은 이후 그 훈계를 평생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일화에 등장하는 아들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그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석공이 아니라 철학자로 살았고 그가 가르친 산파술이라는 교육 방법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산파술은 임산부가 아기 낳는 걸 돕는 산파처럼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무지를 자연스레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비록 자신은 새로운 지혜를 낳을 능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혜를 낳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어머니 직업인 산파에 비유하여 산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지를 깨닫게 하여 지혜에 이르게 하는 깨달음의 기술이 곧 산파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한 반문법으로 상대방의 무지를 깨닫게 하곤 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하인을 매질할 때도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오? 그에 대해 부자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놈은 음식만 탐내는 먹보인데다 돈 욕심만 많은 게으름뱅이라 그렇소.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기준대로라면 그대와 하인 중에서 누가 더 매를 맞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욕심꾸러기 부자는 예기치 못한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당황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이데아에는 참되고 선한 모든 것이 존재하며 영혼은 그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을 저지르면 지상으로 추락하여 육체에 갇히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되찾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교육으로 그 기억을 되살리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에게 교육이란 처음 보고 듣는 새로운 지식 전달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교육자를 가리켜 산파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은 원래 그리스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진 글귀로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 자주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만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은 자기 분수를 파악하라는 조롱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습성을 고쳐라. 나아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을 버려라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에 타인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훈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에 15세기 영국 비평가 리처드 힐스는 1490년 펴낸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영을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의 덕을 지켜 올려주면 손쉽게 헤엄친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